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에 사는 40살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소위 골드미스라고 부르는 노처녀였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도 20대, 30대 내내 제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일에 빠져 살다 보니 홍기를 놓쳤지 않겠어요. 주변에서는 마흔을 앞둔 저를 보고 눈이 높아서 시집을 못 가는 거라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저는 사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막상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면 새파랗게 어린 20대 아니면 나이 많은 재혼남들 뿐이니 연애가 성사들리 만무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번 생에 나에게 결혼이나 영원한 사랑은 물 건너간 얘긴가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제 연애 인생에 한 획을 긋는 만남이 생기지 뭐예요. 제가 하는 미용 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기에 친한 지인이 일에 그만 빠져 있고 모임도 나가고 맛집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살이라도 젊어서 놀아야 한다며 저를 자신이 다니는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20대들이나 동호회나 모임에 가지 저처럼 40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그런 데를 가냐고 한 차례 거절도 했어요. 그랬더니 지인이 그냥 친목 모임이라면서 30대, 40대 또래 회원도 꽤 여럿 있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모여서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 반, 설레임 반으로 모임에 나갔죠. 동호회에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확실히 모임을 주도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약혼자를 만나게 됐고요. 저는 어딜 가도 평범하고 수수하다는 말을 듣고는 했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혼자는 첫 만남부터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저를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신입이시죠? 저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한 신입이 들어온다는 말 들어서 기대했는데 여기 계셨네요. 저 이 동호회 부회장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모두 물어봐 주세요. 반갑습니다. 전 이지선이라고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후반? 네? 저 지금 칭찬받은 거 맞죠? 30대 후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 알고 있었죠. 회원 정보 정도는 제가 빠삭하죠. 생각보다 동안이라 많이 놀랐어요. 제가 올해 30인데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요. 그리고 완전 제 스타일이고요. 그런 말 아무한테나 해요? 우리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착각하면 어떡해요? 착각하면 어때요? 원래 사랑은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 모르시나 보네. 깜빡이도 없이 직진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를 보면서 많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서글서글하고 남자다운 외모가 싫지는 않더라고요. 8살 어린 남자가 저를 매력적으로 본다는데 뭔가 으쓱해져서 기분도 좋았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였고 제가 연애에 보수적인 편이라서 그런지 그 후로 모임에 나갈 때면 그 남자와 거리를 두고 적당히 말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모임에 나가면서 부회장이라는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주변 사람들 평판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거리를 둘수록 엄청 안달나 하면서 사적으로 연락까지 해왔고 데이트 같은 만남도 여러 차례 하다 보니 결국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정이라는 게 뭔지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민정 씨는 내가 8살 많은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눈치다. 그래서 사귀게 된 거지만 그게 뭐 어때서? 요즘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는 사업한다고 바빠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난 좋지만 주변에 우리만큼 나이차가 나는 사람들이 없길래 좀 그렇긴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시선 무시 못하니까.
에이, 남자가 8살 많으면 괜찮고 여자가 남자보다 연상이면 이상한 거야? 그런 꼰대 같은 소리가 어딨어. 하참, 나도 우리 커플에 대해 걱정이 하나 있긴 하다. 응? 그런 게 있었어? 무슨 걱정일지 벌써부터 가슴이 덜컹한다. 아기 말이야. 나 진짜 어릴 적부터 꿈이 결혼 일찍 해서 빨리 아이 낳고 싶었거든. 자기가 자꾸 나이 많다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아이 빨리 가질까 싶기도 하고. 뭐? 그 말은 결혼하자는 거야? 우리 만난 지 이제 8개월이야. 갑자기 무슨 아이 얘기를 해, 부끄럽게. 아니, 성인 남녀가 연애를 하다 보면 뭐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요새 아이는 혼수라고 하잖아. 자기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른 얘기 아닌가 싶어. 자기는 이제 마흔 앞두고 있어서 냉동 난자할 거라고 말만 하고 실천력이 이렇게 부족해. 옆에 이렇게 든든한 남구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나이 38살, 남자친구 나이 30살. 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태 결혼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남자친구의 아이 얘기에 어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그냥 해보는 말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인생이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저는 8살 연하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남자친구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가 있는 카페로 굳이 와본 거예요. 지금도 그날의 만남은 잊지도 않고 기억할 만큼 강렬했네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 가족들 얘기를 제게 종종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5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누나랑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특히 신우가 저랑 동갑이라면서 그 때문에 절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나 뭐라나요. 신우는 평소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는 모양인데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녀가 됐다는 모양이었어요. 언변이 좋은 남자친구가 자기네 가족들을 어찌나 잘 묘사하는지 만나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이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신우를 뜻밖의 장소, 시간에 떡하니 만나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안 봐도 감이 오시죠? 우리 민종이랑 만난다는 아가씨인가 보네. 우리 큰딸이랑 동갑이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나이가 더 있어 보이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듣자 하니 스타킹인가 뭔가 만드는 회사 운영한다면서요? 그런데 요새 그런 거 해서 돈은 좀 벌려요? 엄마도 참, 업계에서 1, 2위 하는 아빠 스타킹 회사라니까. 요새 광고도 엄청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입소문 상당해. 엄마, 지금 돈 걱정할 게 아니라 저쪽에서 엄마 아들이랑 결혼 생각 없어 보이는 게 진짜 문제라니까? 뭘 모르시네. 아니, 나이도 그렇게 많다면서 우리 아들을 마다해? 그쪽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저희 만난 지 1년도 안 됐고 어머님이 반대하실까 해서요.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고 예비 며느리 자리가 괜찮으면 얼마든지 결혼 승낙할 수 있죠. 예비 시어머니 신우와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순식간에 결혼으로 결론이 귀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양가 상견례장이었어요. 양가 직계만 모여 식사하는 자리 겸 약혼식 자리였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미국에 있는 오빠를 제외한 친정 부모님 저만 참석했죠. 예비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신우, 예비 신랑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날이 춥다고 상견례장에 무슨 산짐승 같은 화려한 모피코트를 입고 떡하니 나타났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도 기센 성격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무장을 한 시어머니 신우를 보니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저도 움찔하게 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뭐예요. 옆에 있던 친정엄마를 흘끔 봤더니 역시나 엄마도 굳은 얼굴로 이것들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는 예감을 하신 얼굴이었네요. 이왕 양가 다 모여서 결혼 의논하게 된 거 저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선 양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8살이나 위고 어린 신랑 데려가는데 결혼 준비에 차등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에 어떤 차등을 두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이제 막 30이고 사회생활도 2년 정도라 벌어놓은 게 한계가 있으니 나이도 더 많고 돈 잘 번다는 지선 양이 예단에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어요? 예단에 신경을 쓰라는 게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말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문중 집안이고 친척 어른들이 많아서 예단 목록이 좀 되더군요. 저는 적어도 3억 이상은 준비해줬으면 하네요. 그럼 시댁에서는 뭐 해주실 건데요? 제가 예단 3억 해가면 신혼집이라도 해주실 건가요? 신혼집? 요새 인천 경기 쪽 집값이 얼만데 우리가 3억 받고 신혼집을 해줘. 지선양 그렇게 안 받는데 계산력이 참 부족하네. 그건 제가 할 말이죠. 민종씨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제가 뻔히 알고 모은 돈 없어서 전세는커녕 원룸 월세도 겨우 들어갈 판인데 저희 쪽에 예단 3억 요구하는 거 진짜 도둑심보 아니세요? 도둑이라니? 어디 시어머니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부모 욕먹이는 꼴밖에 더 돼? 엄마, 진정하세요. 도둑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해 마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 좀 드셔보세요. 이 한식당 음식 참 잘하네.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돈돈거린 시어머니였기에 상견례 자리에서 분명히 돈 얘기를 꺼낼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다 있는 자리에 시어머니가 제 나이 사업체를 거론하며 이렇게까지 대놓고 돈을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저보다 어리고 돈 모아놓은 것도 적으니 말 그대로 결혼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이나 뻔뻔하게 하고 말이에요. 시어머니 자리가 기가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 이렇게 쌍스러울 줄은 몰랐기에 저희 부모님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신우까지 한몫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선아, 내가 내 동생 장가 보내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너 안 되겠다. 솔직히 너나 나나 어린 남자 데리고 살려면 돈이 드는 건 현실이지 않니? 현실이고 뭐고 그쪽은 왜 갑자기 반말해요? 우리 동갑이고 내 손에 아래 옳게 되는 건데 편하게 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가 해올 예단 3억 중에 난 명품 가방이고 뭐고 필요 없고 현금으로 해줘. 이참에 유럽이나 한 달 가 있어 볼까 싶네. 맞다. 우리 동갑이지? 그럼 나도 말 놓을게. 예단 3억 할 생각 없으니까 네 유럽 여행비 해줄 일도 없을 거야. 꿈 깨. 지선아, 그만해. 손이 신우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해서 난리일까?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무슨 결혼이 동거래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뭐 안 해준다면 내 동생이랑 결혼은 물 건너가는 거지 뭐. 엄마, 누나, 이렇게 좋은 날에 그렇게 말할 건 또 뭐야.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집안이 말이 좀 직설적이에요. 너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잔들 올리겠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의 행패에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견례 분위기는 진짜 심각하게 냉랭했을 거예요. 평소 화 한 번 안 내시는 저희 아빠 얼굴이 굳어 계셨다면 말 다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예단 3억 요구에 뒷목이 땡기다가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자기는 예단을 현금으로 달라는 말에 진짜 온몸에 열이 뻗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지를 안 하셨다면 진짜 결혼이고 나발이고 제 성질껏 상을 뒤엎어서라도 끝장을 봤을지 모르죠.
시어머니 신우와 저 사이에 기싸움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일단 어떻게든 상견례는 마무리됐어요. 말 그대로 깽판난 상견례 때문에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오는데 아빠는 말 한마디도 없으시고 엄마는 신중하게 양가 의견을 조율해보자는 식이셨습니다. 양가 의견 조율될 것 같아요? 엄마도 그 자리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시어머니나 신우나 이 결혼으로 무슨 한몫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나.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니. 네 오빠도 40 넘어서 혼자 저러고 해외에 사는데 너라도 얼른 시집 가야지. 나나 아빠나 너희 남매 둘 다 40 다 돼서 자기 짝 못 찾고 이러는 거 더는 못 보겠다. 그렇다고 저런 집구석이랑 결혼 계속 진행해? 인연이라는 게 쉬 들어와? 그럼 이번 기회 놓치고 40 넘어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겠다는 거야? 성질대로 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네 나이 작은 나이 아닌 것도 맞고 인정할 건 인정해. 나도 민종 씨랑 잘해보고 싶은데 시어머니 신우가 저런 인간들이니까 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래. 네가 데리고 살 서방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일단 예단 문제고 작은 문제는 잘 협상을 해보자. 저는 예비 신랑 나이가 어린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예비 시댁에서 이런 막말을 들으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업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평생 남들 다 하는 건 하고 살아야 한다며 제가 노처녀로 있는 걸 안타까워 하셨기에 참으신 거지 아니었으면 벌써 결혼 취소하자고 하셨을 거예요. 특히 친정엄마가 예비사돈 인성이 너무 별로라는 말을 애둘러 말하시는 걸 보니 속으로 꽤나 결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과 더불어 상견례 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결혼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한동안 제게 전화를 해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이 결혼 벌써 없고도 남았을 테고요. 하지만 신도 참 짓궂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름 굳건하다고 했던 예비 신랑에 대한 제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사건이 곧바로 터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날은 결혼 준비를 앞두고 예비 신랑과 처음 만난 동호회 사람들에게 결혼 발표도 하고 저희 커플이 대접을 하는 자리였어요. 사실 예비 신랑을 만나는 걸 모임에서 뒷말이 나올까 싶어서 제 지인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에게 비밀로 연애를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주말 경기도 외곽 캠핑장에 20명 남짓한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격이 없고 편한 분위기로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분위기를 보고 예비 신랑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발표해버렸죠. 저야 기껏 동호회를 나간 지 1년 남짓이었지만 예비 신랑은 4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사이다 보니 동호회 사람들이 놀라다 못해 경악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한 차례 소란 같은 충격이 지나고 저희 커플은 축하 인사를 받았고 사람들이 올해 가장 쇼킹한 뉴스라고 너도 나도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어 저희 커플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저마다 할 일 분담을 해서 조리하는 참이었죠. 음식 재료를 손질하러 간 회원들이 생각보다 인원이 적길래 제가 일손을 도우러 캠핑장 주방에 들어설 때였어요. 민종 씨가 저 회원분이랑 결혼할지 꿈에도 몰랐네. 하긴 2년 전에도 회원 중에 나이 많고 돈 많은 연상녀 콕 집어서 만나긴 했었잖아. 어지간히도 돈이 좋나 봐. 자기보다 8살이나 나이 많은 여자라니. 비도 좋아? 그러니까 원래 민종 씨 여자는 연기가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잖아. 성격은 사교적이고 좋은데 연애 쪽으로는 영 사람이 아니올시다야. 그런데 그때 만난 연상녀랑은 어떻게 헤어졌는지 알아요? 그 연상녀가 민종 씨네 집 빚도 갚아주고 거의 결혼식 전까지 갔다가 여자분 사업이 휘청이는 바람에 민종 씨가 파토냈을걸요? 어머, 역시 돈 보고 여자 만나는 거 맞네. 이번에 저 여자분도 사업체가 꽤나 유명하고 매출이 장난 아니라던데? 저 여자분 신입으로 들어올 때
이미 돈 많은 골드미스 사업가라고 소문 파다했잖아요. 어쩐지 첫날 만날 때부터 아예 딱 집어서 작업 들어가더니만. 결국 결혼까지 진행시키는 거 보면 민종 씨도 대단한 사람이야. 저 여자분도 안 됐다. 사랑도 아니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번엔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요. 아마 저 사람도 민종 씨랑 다를 거 없을걸? 다 늙어서 8살 어린 남자 만나는 거 봐요. 불쌍해 할 필요 없다니까. 동호회 여성 회원 둘이 음식 손질을 한다고 주방 싱크대에 뒤돌아서 수다에 한창 빠져 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저랑 예비 신랑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비 신랑이 연상녀 킬러고 돈 보고 여자 만난다는 적나라한 얘기였어요. 누가 저에게 대뜸 예비 신랑이 사랑보다 돈을 중요시한다고 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뭐라고 한마디 했겠지만 동호회 회원들이 말한 예비 신랑의 얘기에는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촉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 신우는 대놓고 직설적으로 돈 요구를 했지만 예비 신랑도 자신이 돈이 없다며 자기 통장을 공개하고 은근히 제게 신혼집을 해오라는 뉘앙스로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동호회 회원들이 전부 예비 신랑의 연애 성향을 알 정도로 전적이 화려했던 모양이었어요. 여자의 예감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남들이 모두 아는 예비 신랑의 돈에 대한 탐욕을 타인의 입으로 확인 사살을 당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값도 못하는 등신 취급을 받은 것 같았고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저는 그 자리에 더는 멀쩡한 얼굴로 같이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실하게 따져 물으러 찾는데 하필 이 인간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캠핑장 구석진 공터에서 담배 연기와 함께 예비 신랑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진짜 그 여자랑 결혼해? 너도 참 돈 냄새 맡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아이, 그것도 능력이고 대단하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조건 아니야. 내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만날 상대는 당연히 돈 보고 만나야지. 저 여자분 사업체 말만 번듯하고 저번처럼 종이회사는 어떻게 할래? 아유, 이번에는 확실해. 내가 여러모로 다 알아봤어. 알부자도 받고 일단 결혼하면 내 앞으로 집이랑 재산 좀 뜯어낼 대로 다 해놓고 조용히 정리하고 이혼해야지. 너도 징하다. 아이, 꼭 그렇게 돈에 환장해야겠냐? 네 월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요즘 세상에 직장 월급만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네 말대로 이렇게 한탕 해먹을 기회도 매번 오는 거 아니야.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늑다리들한테 어필해야지 먹히지. 에휴, 자랑이다. 이 돈벼락맞이 새끼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맛봤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넋이 나가서 그런 둘을 바라보고 있자 예비 신랑과 티격태격 이야기를 하던 남자 회원이 저를 먼저 발견하더군요. 그러고는 경악해서 예비 신랑을 툭툭 치자 이윽고 저를 바라보던 예비 신랑의 얼굴이 유령같이 허옇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피를 토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예비 신랑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네 엄마나 누나가 그런 인간들이면 너도 똑같은 인간일 텐데. 그 밥에 그 나물인 것도 모르고 너를 믿고 있었으니. 지선아,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 얘기들은 그냥 남자놈들끼리 농담 따먹기 한 거야. 와, 이게 현장에서 딱 잡혔는데도 나를 호구 등신으로 보네? 어디까지 막 나갈래? 이 사기꾼 놈아. 너 같은 건 사기 결혼죄로 콩밥 처먹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기꾼? 이게 선 세게 넘네? 말이면 다인 줄 아냐? 상견례 때 이미 너희 집안 인간들한테 완전 떨어졌을 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뭐 대단한 남자 만났다고 내가 내 눈 찔렀는지 몰라. 다 늙어가는 거 아니지. 다 늙은 년 구제해 주려고 했더니 뭐가 잘났다고 콧대를 높여? 돈 빼면 볼 것도 없는 년이. 그래, 이제야 네 속마음이 나오는구나. 오냐,
어디 늙은 년한테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져 볼래? 야, 이거 안 놔? 너 폭행죄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이 손 놔! 내가 폭행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네 놈이 사기죄로 먼저 철컹철컹 할 줄 알아. 야, 아직 새파랗게 어린 게 남한테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 생각 말고 똑바로 살아. 이 누나 가르침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들어. 알았어? 아이씨, 항복이라고! 아이, 살려줘, 제발! 제가 감정이 폭발해서 이성을 잃은 채 그간 연마한 주짓수로 예비 신랑을 단죄하고 있자 동호회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저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인간이 호랑이를 만나도 주짓수만 배웠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무력으로 예비 신랑을 지디기고 있으니 보다 못한 제 지인이 나타나서 말리더군요. 왕년에 제 성질 같았으면 예비 신랑이고 나발이고 전치 5주 이상은 끊어줬을 텐데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해서 어깨 탈골시키는 정도로 끝이 났죠. 나름 사업도 10년 넘게 해왔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기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콩깍지가 쉬이고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니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의 가면이 벗겨진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분노와 충격으로 계속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안정이 안 돼서 잠도 설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울기도 하고 분노도 터뜨려봐도 진정이 되지 않다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자 그제야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더라고요. 질척이듯이 계속 연락 오는 약혼자를 일단 차단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여태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신우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친정에서는 예비 사위까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고 바로 손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약혼은 끝이 났고 그 후 저는 말 그대로 일에 미쳐서 바쁘게 살았어요. 가끔 울컥하는 마음에 몸이 바쁜 것만큼 좋은 약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 제 오빠의 귀국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빠는 미국 유명 투자회사에 근무 중이었다가 최근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저도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오빠가 들어온다니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한국에 오자마자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결혼은 언제 하냐는 말이었는데 사실 해외에 있고 일이 바빠서 오빠가 상견례에 참석을 못했다 보니 그 후의 일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제 파혼에 대해 입단속을 시키셨기에 오빠는 더더욱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피부치인데 언제까지 제 파혼 얘기를 모를 수 있겠어요. 결국 오빠는 부모님께 전 약혼자의 결혼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는지 어느 날부터 저를 보는 오빠의 눈이 안타까움으로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대뜸 자기랑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후배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얼마 전 파혼 때문에 크게 데인 상태였기에 남자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가 전혀 없었고 소개가 부담스럽다며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한테 이상한 남자는 절대 소개 안 해준다면서요. 자기 이름 걸고 소개하는 거라는 오빠의 끈질긴 권유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만나겠다고 하고 소개 자리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범수라고 합니다. 성민 선배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역사가 꽤 긴 편이네요. 20대 때부터 들었거든요. 우리 오빠가 팔불출이긴 해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든 미화가 많이 됐을 거니까 감안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오빠가 부탁해서 그냥 한번 나와본 거예요. 선배가 지선 씨 파혼 얘기는 하셔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저도 몇 년 전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라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 맞다. 이혼하셨다는 얘긴 들었어요. 배우자분이 외도하셨다고요? 제가 다 유감이네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진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5년 정도 돼서 해탈한 상태예요. 지선 씨도 얼른 털어버리시고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에게 지선 씨 옆에 있을 기회가 왔으면 더 좋겠고요. 말씀만이라도 기분 좋네요. 그래야죠.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취적인 신여성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선 씨는 선배가 말한 대로 솔직하고 멋진 분이네요. 오빠가 자기 후배에 대해 소개하기를 30대 초반에 이혼을 하고 현재 솔로로 지내는데 사람 인품도 좋고 투자 업계에서도 이름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지만 물질만 쫓지 않고 봉사활동도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만나보니 상대 속에 남은 오빠 말대로 진중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오빠 후배는 첫 만남에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게 제 파혼 얘기를 함부로 묻는다거나 지레 짐작하거나 하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고 아픔을 극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 같아서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그 사람의 현명한 배려로 저는 생각지도 않게 연락처까지 주고받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제 새로운 연애도 시작이 됐네요. 역시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고 오빠의 소개로 만난 새 남자친구와 안정적인 연애를 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저희 오빠가 제게 자신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부모님께 말하기 전에 저에게 소개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언제나 일에 빠져서 여자는 등한시하던 오빠에게 애인이라니. 제가 근래 들었던 어떤 소식보다 반가웠기에 저는 기꺼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오빠의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만나고 있다는 여자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오빠와 환하게 웃으며 안고 있는 여자가 익히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제 전 약혼자의 누나였어요. 오빠는 제가 정적으로 굳은 모습이 이상하지도 않은지 여전히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징글징글한 인연이 있나 싶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친오빠라서가 아니라 오빠는 어릴 적부터 선하고 가정적인 좋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연봉 4억의 주식 부자라 어떤 여자가 와도 아까울 정도로 잘난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늦은 나이에 만난 상대가 하필 그 막장 전남친의 누나라니요. 지난 상견례에서 저에게 예단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반말을 찍찍 시전하던 전남친 누나를 떠올리다 보니 오빠에게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문도 막히고 숨도 막혀와서 억지로 쥐어짜낸 목소리로 겨우 오빠에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여자분 어디서 만났어? 이름은 뭐야? 이야, 내 동생이 드디어 오빠의 연애에 관심을 가지나 보네. 김소연이라고 필라테스 강사야. 친구 소개로 만났어. 오빠는 이 사람 어디가 좋았어? 그냥 사람이 솔직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예쁘잖아. 하여간 남자들이란 그놈의 예쁜 여자에 집착하는 건 어리거나 나이 들어도 여전하네. 오빠 오랜만에 연애하는데 응원 좀 해주라. 나 이 사람 직접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볼 것도 있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해주니까 좋다. 꼭 약속 잡아볼게. 그렇게 오빠의 새로운 연애 상대를 알게 되고 그 전남친 누나와 오빠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사이라는 걸 직접 듣게 되니까 그 후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늘이 하필 이런 운명의 장난을 치나 싶어서 원망도 되고 오빠와 전남친 누나를 같이 만나기로 한 일주일의 시간들이 마치 몇십 년 같이 느껴졌어요. 다른 어떤 남자가 전남친 누나와 만난다면 불쌍한 중생이구나 하고 관심을 껐겠지만 상대는 제 친오빠였어요. 전남친 누나의 쓰레기 인성을 알고 그 집안 인간들 심보를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주말 조용한 외곽에 자리 잡은 카페에 저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그 인성 빠은 인간은 어떻게 나올지 새삼 예측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멀리서 오빠와 그 여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지선아, 여기는 내가 결혼 약속한 김소연 씨. 서로 곧 가족이 될 거니까 인사해. 안녕하세요. 굉장히 낯이 익으신 분이네. 내가 예전에 알던 아주 대단한 인간이랑 닮으셨어.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성민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지선이 네가 보다시피 소연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우리 곧 양가 인사드리고 식 올리려고 해. 이 사람이 오빠 아이를 가졌다고? 진짜 오빠 아이야? 당연히 나랑 연애하는 와중에 가졌으니까 내 아이지. 미리 조카 생겼는데 기쁘지 않아? 아이 너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왜 그래? 아, 일이 복잡해지네. 아주 가관이고 징글징글해. 오빠, 나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먼저 가볼게. 정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큰 소리도 내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자리에 나갔는데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함을 해서 전이가 상실되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속으로 캥기는 무언가가 있는지 말을 아끼고 묵묵부답으로 앉아있기만 하고요. 저는 오빠가 뭐라 하던 말던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공간 자체가 숨막혀서 일단 자리를 떴어요. 그 왼수 같은 여자가 하필이면 제 조카를 가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운 다음 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오빠 회사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빠가 만나는 그 여자가 사실은 제 파혼자의 누나인 인성 쓰레기녀라고 밝혔죠. 오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어. 사실 오빠가 곧 결혼할 거라고 한 그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뭐? 아이 소연이를 네가 알아?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 어제 혹시 네가 그렇게 먼저 쌩하게 간 것도 그거랑 연결된 일이야? 응, 맞아. 그 여자 내 파혼자 친누나야. 나한테 현금 예단 3억 요구했다는 그 뻔뻔한 신우라고. 뭐? 말도 안 돼. 아이 소연이 그럼 무례한 사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닐까? 오빠, 그러기엔 우리 부모님도 상견례에서 신우가 하는 행동 보고 얼마나 치를 떠셨는지 몰라. 이 결혼 안 될 거야. 나도 반대고. 하지만 지선아, 아이 그 사람 내 아이를 가진 여자야. 결혼을 반대하고 뭐고 다른 선택권이 없어. 그리고 이미 지난 과거 때문에 포기하기엔 아이가 너무 커. 왜 하필 그 여자야? 전 남편하고도 외도 문제로 이혼했다는데 왜 그런 여자를 오빠가 만난 거냐고. 일단 확실한 사정을 알게 되고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고 결정하자. 그때 가서 파혼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오빠 눈에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힘들겠지만 그런 여자랑 일평생 살면서 고통받을 오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마음 단단히 먹고 오빠 말대로 부모님하고 상의하자. 제 예전 파혼 얘기와 그 여자의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다 말하면서 오빠의 마음을 설득했지만 책임감 강한 오빠는 이미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여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도 반대할 거고 증인이라는 제 말에 오빠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역시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문제로 망설이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우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서 신우의 뒷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둘이 있었는데 잡학 박사들로 정보 수집이나 SNS에 빠삭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친구들을 간만에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오빠의 약혼 문제, 아이 문제를 말하며 그 여자의 뒤가 구려서 어떻게든 정리를 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역시나 친구들은 저희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바로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특히 제가 그 여자 남동생과 약혼까지 했던 사이라서 그 여자의 SNS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접근하기도 쉬웠지 뭐예요. 야, 그 여자 SNS만 일주일 넘게 털었는데 무슨 노출 사진이 이렇게 많아?
아무리 필라테스 강사라도 그렇지. 헐벗은 사진이 90%라는 게 말이 돼? 이거 완전 관종일세. 이런 년들 뻔하지 뭐. 벗어 제낀 사진 올리고 몸매 부각시켜서 돈 벌어 먹는 년들이잖아. 너희 오빠는 하필 이런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애한테 걸렸다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 여자 평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 알지? 확실히 이 여자가 문제가 있고 뒤가 구리다는 걸 증명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 이지선, 너 우리 20년 된 사이인데 아직도 우릴 띄엄띄엄 보냐? 당연히 증거 다 잡아왔지. 우리가 누구냐? 예전에 SNS에서 좀 놀아본 여자들 아니냐고. 김소연이라는 그 여자 대단하다더라. 내가 돈 좀 있는 재벌남인 척 접근해서 스폰 제안했더니 아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수락하던데? 그러니까 이 여자 임신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한 달에 1,000만 원 스폰 제한 미끼를 덥석 문다는 게 말이 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네 오빠 씨 아닐 확률 99%다. 친자 검사 확 해버려. 친구들의 도움으로 전 그 여자의 뒤를 밟게 되었고 친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스폰 재벌남인 척 저는 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에게 이런 상황으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니까 처음에 순진한 저희 오빠는 아이까지 가진 여자가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며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그 여자가 SNS로 스폰 제안을 수락하고 약속까지 잡는 정황을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오빠에게 만약 그 여자가 스폰 재벌남과의 약속 장소에 나타난다면 파혼과 더불어 뱃속 아이의 친자 확인 소송을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오빠의 그러겠노라는 약속을 받아낸 후 스폰 제안남으로 만나기로 한 호텔 로비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약속 장소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빠에게 호텔 로비 한켠에 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먼저 그 여자를 상대하고 있을 테니 상황을 보고 난 후에 오빠 보고 나타나 달라고요. 역시나 호텔에 나타난 그 여자는 스폰남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다가 마침내 저를 발견하고 대경실색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당신은 이런 인간이었어. 아이까지 가진 여자가 스폰 재벌남하고 약속을 해? 무슨 말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그 스폰 재벌남이 난데. 하여튼 머리에 든 게 돈밖에 없지? 네 뱃속의 아이가 다 불쌍하다. 미쳤어? 이거 사기꾼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벌여? 야, 내가 아니라 너희 집에 사기꾼 DNA가 있는 거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내가 기가 차서. 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앞길을 막아? 혹시 내 동생이랑 파토 났다고 복수하는 거야? 아니, 덜 떨어진 네 동생이랑 헤어진 건 내 인생 최대의 천운이지. 감히 우리 오빠를 한탕 해먹겠다고 작정한 네 민낯 보여주려고 했다 왜? 어떡하냐? 네 오빠 나한테 껌뻑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헌신적인걸. 너 그렇게 낯짝 뻔뻔하게 웃는 건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아. 제 말과 동시에 오빠가 호텔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자신을 의심하고 이 장소에까지 나왔다는 것에 분해하고 저희 남매 둘을 싸잡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저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본 성격을 드러내게 된 거죠. 오빠도 숨어서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받고 스폰남과 약속을 하러 나온 행동에 꽤나 충격을 받고 이제 이 관계를 못 믿겠다가 된 모양이었어요. 소연아, 어떻게 나랑 약혼하고 결혼도 하기로 한 마당에 이렇게 다른 남자랑 몹쓸 짓을 할 생각을 해. 그렇게 너를 믿어달라고 해놓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 이게 뭐야? 성민 씨, 오해예요. 당신 여동생이 다 거짓으로 꾸민 일이잖아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난 이제 더는 당신을 못 믿겠어. 앞으로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으려고.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어? 당신이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나 더 믿을 수 없으니까 친자 검사하게 해줘. 아니요? 왜요?
날 못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걸 해줄 이유 난 없어요. 아니, 꼭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야 할 거고. 남매 둘 다 나한테 왜 이래? 무슨 전생에 원수가 졌다고 이런 식이야? 친자 확인 검사 난 절대 용납 못해.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너도 참 웃기다. 아니라고 발악하면서 왜 친자 확인 거부해? 네 말대로 오빠 아이가 맞다면 더더욱 당당하게 검사에 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의심 간다. 이것들이 아주 작정하고 쌍으로 날 사지로 몰아넣네. 약자인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나한테 털끝이라도 건드렸다가는 너희 집구석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 둘 다 소송 걸 거라고. 소연아, 우리 그만 파혼하자. 그리고 결과 안 봐도 예상은 가지만 친자 검사 꼭 하고. 오빠의 파혼 선언과 함께 뱃속의 아이로 끝까지 버티던 그 여자는 결국 오빠의 조용한 카리스마에 눌려 채열과 함께 친자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친자 검사 결과는 오빠와 친자 불일치로 판명이 났고 그 여자는 말 그대로 외도까지 증거가 나옴으로써 오빠에게 파혼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죠. 후에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이다지도 한 집안과 말도 안 되는 악연으로 엮일 수 있냐고 어디 절이라도 가서 빌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빠와 그 여자의 법적인 소송까지 들어가자 그 집안 엄마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마침 부모님은 외출을 하시고 오빠와 저만 주말에 집에 있었는데 하필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방문이라뇨. 제가 띠꺼운 표정을 지으며 왜 왔냐고 틱틱거렸더니 전남친 엄마는 첫 마디부터 막말 시전으로 답하더군요. 아줌마, 왜 남의 집에 이렇게 쳐들어오세요? 저희가 할 말이 남은 사이던가요? 너는 여전히 싸가지가 없구나. 내가 자유로운 내 발로 어디든 못 올까. 썩 반갑지 않은 건 피차 마찬가지일 테니 적당히 하고 가세요. 싹퉁바가지 같은 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오라버니나 역시 이 집 핏줄들은 우리랑 맞지가 않는 거요. 가만히 있는 우리 오빠를 왜 욕보이세요? 이 아줌마가 누가 할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만삭의 임산부한테 위자료 소송을 내? 결혼도 한 사이도 아니고 아기 책임진다는 말을 한 지가 언젠데 그새 마음 바꿔가지고 파혼 선언에다 소송까지 하느냐 이 말이야. 아주머니, 당신 딸이 우리 오빠한테 한 짓이 있는데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개소리 시전하실 거면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위자료 1,000만 원이나 받을 거라며.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왜 생돈을 우리 보고 내라는 거냐고. 못 내. 그 돈 아까워서 절대 못 낸다고. 얼른 소송 취하해. 내가 너희 집구석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악을 쓰며 위자료가 아까워 못 낸다는 전남친 엄마의 발악에 오빠가 안 좋은 얼굴을 하길래 저는 괜히 오빠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개념 없는 그 아줌마를 쫓아내고 오빠를 달랬어요. 이건 인류애적인 마음이나 동정을 떠나 그 여자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라고 설득했죠. 그냥 순순히 물러날 전남친 누나 집구석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마지막 발악처럼 저희 집에 찾아와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는 전남친 엄마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남친도 동호회를 통해 제가 새 남친이 생긴 걸 알고 이상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걸 알았기에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놈의 사기꾼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 안 봐도 뻔했기에 더는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남친 누나 SNS 정보 수집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동원해서 전남친 놈이 다니는 중견기업과 동호회, 그놈의 누나가 다니는 스포츠클럽 등등의 그 가족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전단지를 밤에 몰래 뿌리고 왔어요. 21세기에 무슨 삐라 같은 전단지를 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세상은 아날로그적인 게 확실히 먹히는 사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일어난 전단지 사건은 그것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들로 점점 부풀어 올랐고
급기야 전 남친과 그놈 누나가 조직적으로 사람 돈을 보고 한탕주의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며 분위기가 흉흉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태 실제 피해를 받을 뻔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뿌린 전단지와 함께 소문이 구체적인 공론화가 돼버렸고요. 저희 가족들은 그냥 똥을 쓰이게 밟았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자꾸 우리 가족을 건드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였죠. 결국 전남친 놈은 그 전에 건드린 연상녀들 몇 명이 들고 일어나고 고소하면서 회사에서는 부적격한 직원으로 찍혀서 결국 잘리게 되었고 오래 다니던 동호회에서는 제명당하는 치욕을 맛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놈 누나도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 및 강의에서도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됐고요. 그렇게 돈돈거리던 전남친 엄마가 자식 둘 다 일을 그만두면서 밥줄이 딱 끊기고 저희 오빠에게도 위자료로 1,000만 원가량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멀쩡한가 모르겠네요.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고 오히려 액땜했다 생각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오빠와 저는 말수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와 오빠 옆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서 잊어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사실 오빠에게 소개받은 분과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반반이었거든요. 아마 그건 제 상처에서 오는 거부감이 컸을 테지만 그런 제 마음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준 그분의 배려가 있었기에 결혼까지 무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지금의 남편과 미래를 약속하게 됐고 이제는 제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리 잡고 태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성실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게 제 삶의 축복 같다고나 할까요? 전 남친과 그 집안의 폐악질에 힘들어한 적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파혼을 하고 문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남친과 파혼하길 잘했고 오빠의 사기 임신과 결혼을 막은 것도 잘한 선택이고 말이죠. 무엇보다 오빠도 이제 좋은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저도 피부칠해서 그런지 너무 기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더 행복해 하시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힘듦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제 당신의 운이 바닥에 도움닫기를 하고 다시 뛰어오르는 시기라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렇게 다른 누구보다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